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개파 간 셈법과 움직임이 복잡합니다. 비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각을 세우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들으신 것처럼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알리기 위해 비명계 의원들이 직접 연기에 나서며 파격적인 홍보 영상을 선보였는데 이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야, 오늘 전화 왔다. 따르노? 그거 뭔데? 이거 몰라? 제트. 플리. 영찬아,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윤석열 정권의 무능, 독선, 오만, 이걸 뚫고 나갈 민주당의 길이 안 보여. 야, 영찬아, 저기 봐봐, 저기. 민주주의. 뭐가 보인다? 그렇지, 보이지? 그래, 보인다. 그렇지,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그렇지. 그래, 맞아. 참. 야, 이게 참 어색한 연기이긴 한데 또 눈길은 갑니다. 이른바 이 발연기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토크쇼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예, 문자가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한테도 왔을 정도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서 예. 홍보를 한 것 같고 그 맥락에서 이제 저렇게 사실은 저 나이 또래 뭐 이제 윤영찬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 저랑 동기인데 사실은 연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발연기하면서 굉장히 어색한 화면인데 예.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크쇼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을 예. 것이고 그게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시기적으로는 조금씩 무르익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에 이 강경한 행보 그리고 이미 탈당의 결심이 쓴 듯한 이런 행보와 오늘 이 4명 원칙과 상식의 이 토크 콘서트에 이 힘을 기울이는 거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이 상황을 좀 결합시켜 보면 무언가 민주당의 파열음은 분명히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열음은 예. 곧 탈당의 순서로 될 것 같은데 탈당이 과연 분당으로까지 영향력과 폭발력이 파괴력이 예. 있을지 아니면 탈당에 그칠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원칙과 상식이 토론회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서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공을 들였다고 하는 건 맞는데 예. 네. 저한테는 문자가 안 왔어요. 문자 안 왔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분들은 배우가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어색하지요. 하지만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당에 어느 정도의 빈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기울여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원칙과 상식 부분들을 좀 뭐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보고 취재를 해보면 탈당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예. 관철시키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려하듯이 뭐 이낙연 지금 전 대표 부분 거기에 옆에 있는 그런 측근 그룹들은 민주주의 실천 행동들이 오늘 참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신당 창당의 어떤 또 뭐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실천행동과 관계가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참석을 하는 거니까 이걸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필요가 일단 없다. 창당 이야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 짚어볼게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현역 하위 평가위원들에게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으로 당원을 바꿨습니다. 비명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치.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벌써 경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연일 주목받는 발언을 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 이 세계일보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매우 드문 인재라면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불과 며칠 예. 전만 하더라도 별로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예.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는 좀 한 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4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지금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또 이 본인이 어떤 신당에 대한 비전이 섰다 그러면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즉 네. 양당 정치의 어떤 면에서만 실증을 내거나 양당 정치의 어떤 비판적인 세력들을 모으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우를 넘나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 양쪽 세력에 지지하지 않는 이 중간지대의 세력을 결국 타겟팅을 하겠다는 예.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좀 사실상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는 뭐 보수와 진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사사건건 다 다를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의 처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내부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는 예. 민주당 내부에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세력을 끌어모아서 제3세력을 모으겠다는 것인데 뭐 그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이 만남이 예. 그냥 제안으로 끝날지 아니면 폭발력을 발휘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만날 수는 있는데 진짜 두 사람이 뭐 어떻게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우리 당이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은 소위 말하는 비명계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과의 그런 통합도 같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 연일 이제 그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확장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내에서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것도 있고 또 연대와 공생이라는 포럼도 있습니다. 예. 그 NI 지지 무인 원외 지역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 지금 저 창당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트랙 하나하고 또 원내에 있는 목소리들을 담아내서 그 이제 이재명 지도부에게 강한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당 창당의 가능성들도 시사하면서 또 그리고 뭐 전 총리들 김부겸이나 정세균 전 총리들과의 그런 뭐 회담 그 만남 이런 얘기도 흘리고 예.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런 소통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예. 최대치의 본인의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본인의 요구 사항들이 당에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들을 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뭐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거나 이것이 방점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분의 정치적 이력으로서는 민주당을 떠나서는 새로운 정치라든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통해서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거기에 예. 저는 주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신당 해석합니다. 창당에는 좀 다른 입장을 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각을 세우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아닌 제3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신당 창당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윤석열, 이재명. 많은 국민들은 이 시험 문제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래요. 이 답은 어떠세요? 하는 제3의 답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골라주십시오. 이런 방법이라도. 신당 창당을 하기로 좀 마음을 굳히셨다고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은 굳게 갖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창당 준비에 대해 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는 MBC에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다 이러면서 뭐 사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소 성격을 봤을 때 굉장히 앞서 나가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의 별명이 엄중낙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신중한 분이고 말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골라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연일 뭐 저 콘서트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뷰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금씩 한 발짝씩 더 나가고 있고 예. 제가 느끼기에 메시지나 그 말씀하는 걸 보면 민주당에 잔류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이미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됐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두 분이야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저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가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을 위한 충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의 저 충정 어린 당의 승리를 위한 저 목소리에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해야죠. 예. 근데 화답은 전혀 없이 그냥 저분은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당의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폄훼해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 둘 분 사이에 접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낙연 대표 엄중낙연의 이 준비된 멘트를 보면 이미 탈당은 저는 이미 작심이 된 거고 예. 나가서 이제 탈당 이후에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심을 하면 사실 작당을 해야 돼요. 예. 당을 만들려면 그렇죠. 세력이 있어야 되고 노선이 있어야 예. 됩니다. 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조금씩 이제 각을 세우고 있죠. 제3지대 이야기를 하고 제3지대 그러니까 이 무당층을 중심으로 한 지금 양당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깃발을 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작당에 누가 같이 할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의 행보는 일단 민주당으로부터는 마음이 떠났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미 탈당은 작심이 돼 있으나 탈당 이후에 신당 창당은 어느 정도의 작당이 가능한지를 두고 보면서 아마 저는 신중하게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은 두고 보더라도 민주당 탈당은 이미 결심을 했다 이런 예측 분석인데 이 내용이 맞다면은 이 민주당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뭐 반론 있으십니까? 부담이 되죠. 예. 당연히.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바는 왜 점점 발언의 수위를 높이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화답해달라. 예.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해달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잠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을 대표가 지시해서 삭제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답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진보 진영이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국가 위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 기회를 같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근식 교수님 얘기한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본인의 정치, 본인의 살 길을 모색한다면 이미 하지요. 예. 굳이 와서 이렇게 군불대 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엄중하게 생각해서 딱 결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킬러 문항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전체적인 해법은 이재명 지금 지도부에 큰 부담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 탈당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을 만나 뵈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신당창당 하는 겁니까? 예. 그랬더니 단박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이렇게 소리냐?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예. 민주당은 본인들 겁니다. 본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갖고 왔던 당이기 때문에 예.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세법,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경쟁적인 상대로서의 출당, 신당, 그건 없다라고 내부에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한 예, 메시지다. 이건데 혁신해달라. 사실 두 사람이 만난 게 지난 7월이 마지막이고 당시에 이제 영상 없이 사진만 공개된 뒤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뭐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진만 찍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답을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그런데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에 만났을 때에는 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애들로 얘기하시면서 그런 요구를 좀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혹여라도 이제 과거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열풍 불었을 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급락한다든지 이런 뭐 특이한 상황이 혹시라도 있거나 또는 그 소위 주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특이한 변동 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 그 틈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공략 포인트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서 탈당을 해갖고 신당을 만들어서 갔을 경우에는 그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거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지금 10월 27일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과 관련해서도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못 만들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거 소용주 부대변인 말 맞다나 저도 이렇게 취재해 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은 없고 정말로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이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백들을 갖다가 좀 채우면서 당을 좀 통합시키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도 같이 이제 총선에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를 견인하려고 하는 것이 방점에 좀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다 신당 창당에는 아예 좀 선을 그으셨는데 일단 최근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일주일에 최대 3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정상 운영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서 민생을 위한 전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국회 운영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민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의 변화의 어떤 좀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킨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우리 아까 이제 티저 영상 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뒷장면에 나온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향해 건 바로 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의 전통은 바로 이제 DJ와 노무현의 노선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추구하는 것은 민주당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떨어져 나간 탈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제대로 지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다시 세우겠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고 또 하나 이런 어떤 촉발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 민주당 내에 지금 정치 예비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난 지방선거 탈락자들, 자치단체장들 했던 사람 등등 많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제발 좀 만나봐라. 원칙과 상식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만나봐라. 근데 본인은 전혀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비명계를 안고 갈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과반만 조금 넘더라도 자신의 어떤 그 지지하는 세력만 갖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비명계를 당에 끌어안아서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점점 명확해져 간다라면 지금 같이 전혀 그런 흐름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마 일부 이 공천 바라는 분들도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다 친명계들만 일색으로 공천을 하겠다. 그걸로 룰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떨어질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 당에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 흐름에 저는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그걸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보는 거거든요. 계속 띄우는 겁니다. 띄우면서 호남 쪽의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움직임 이걸 보면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초쯤에 가서는 그 흐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세력이 커질 때 그때 저는 활용정점을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들끓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일체 비명계와 타협이 없다라는 저는 그런 노선들. 대화가 또 없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의 그 많은 지금 정치 예비군들, 호남 지역의 어떤 움직임들, 이 복합적인 요소들이 움직인다면 저는 1월 달에 뭐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매주 화요일에는 대장동 재판이 있고요. 격주 금요일 열리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지금 더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정들에 대한 좀 우려는 없나요?
사실 이게 뭐 이 이재명 대표 재판의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 윤석열 검찰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검찰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실규명을 해서 성실하게 법정에 나가서 재판에 출두하고 있는 것은 뭐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저기 비판할 지점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재판에 자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뭐 파행을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여당이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국회 운영 사례를 한번 보세요. 예. 법사위 법사위를 열지 않아 가지고 500건이 넘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지금 처리되지 못하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었고, 그 민생 법안과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생 법안을 회복시키고 좀 특혜 예산들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협의 자체를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6일까지 처리해야 될 예산안도 지금 그 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 2014년도에 선진화법 도입한 이후에 벌써 2년 연속 예. 그 정부 여당 때문에 지금 예산안이 파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한 거는 국민의힘이거든요. 사실 예산안은 예. 또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측이 사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예.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거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에서 한 것이고 이제 재판에 법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다투면 될 것이고,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도 일주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공약 이행률 95%하고 대선 후보까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최종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듯이 그런 우려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날 가능성, 시점, 전망이 가능합니까? 있지요. 있다. 네, 당연히 있고 만나야 되고 만난다는 부분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문을 열어놨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말씀한 대로 만나서 말만 있으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 있는 다음에 만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결단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게 총선을 앞두고 매우 힘든 또 결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락회동이 성사가 되려면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실천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서 예. 그게 있은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안 만나면 이제는 이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뭐를 했던 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 길을 모습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만나려면 한시바피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셔서 혁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비명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더 큰 혁신 있잖아요. 뭐 삼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희생을 정확하게 좀 결단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 응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야권에서 이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현재는 무소속인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이 다 모이자며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반윤석열 세력들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민주당도 거기 참여하고 해서 연합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참여할 수 있고 송영길도 참여할 수 있고 용해인도 참여할 수 있고. 자, 뭐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조국, 용해인, 뭐 추미애, 송영길, 뭐 여기에 조추송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상황인데 뭐 사실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민주당에는 악재 맞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중심을 둬가지고 좀 뭔가 반윤 연대를 좀 해서 신당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도의 총선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저께 했던 갤럽 조사에 보면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51%가 나왔고 중도층 같은 건 60%가 야당을 지지하겠다고 나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렇게 검찰개혁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주장들이 부각이 된다 보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그러면 전 정권 대 현 정권 뭐 이런 구도로 정권 심판으로 아니라 다른 구도가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좋게 작용할 그렇죠. 일리는 없을 것이고. 예. 예.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운동권 정치인의 오만함을 드러냈다며 이 정계 은퇴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흥분하시고 화가 난 건 이해가 되는데 예.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본인이 지금 사실은 뭐 다른 사건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른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하신 것도 아니고 전당대에 동봉투를 뿌렸다는 좀 사실 우리나라 정당사에 창피한 정도의 지금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최고 정점에 서 계신 걸로 되어 있고 최대 수혜자로 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뭐 검찰 소환에 물론 묵비권으로 뭐 다 일관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본인은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70년대 군사독재 때 옥중 출마가 가능했습니다만 예. 그때는 민주화 운동하다가 탄압받아서 옥중 출마하는 것이고 돈봉투 뿌려서 그리고 묵비권 행사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되는데 옥중 출마가 가능합니까? 저는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 거기에 뭐 조국 무슨 용해인 이야기하면서 무슨 떴다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만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분이 말을 해서 무슨 반윤이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적어도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은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종의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또 강남 기득권의 이 특권층의 입시 비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서 부인은 대법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확정돼서 살고 나왔고 그다음에 딸까지 또 본인까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나서서 반윤하면서 깃발 들고 당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 뒤뜬다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탈당을 해서 새로운 뭐 모색을 해보겠다. 기울여질 수 있죠.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한다 그러면 잘 될려나? 뭐 관심은 들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좀 신당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비유가 조금 과한데 뭐 아직 지금 기소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는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 배경으로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이 검찰이 사냥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의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사실상 완전히 사냥개가 돼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 권력이 찍어준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유리한 증거는 배제시키고 검찰에 내가 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송 전 대표인데 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데 왜 내가 협조해야 하냐? 이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꾸 이제 검찰을 사냥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사냥개 만나러 왜 가셨죠? 사냥개 만나러 두 번이나 검찰에 그냥 자진해서 갔지 않습니까? 제발 좀 만나달라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만나주니까 텐트까지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찰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신 분이 정작 검찰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너 사냥개야. 나 가서 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정말 정당하고 검찰이 조작했다 그러면 조작 증거를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조작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거 왜 못 밝힙니까? 그걸 이야기해야죠. 근데 왜 밖에 나와 자꾸 조작됐다. 검찰이 그 이야기만 하죠? 뭐가 조작됐다는 겁니까? 그 뭐가 조작됐다는 걸 검찰 앞에서 이야기하면 될 문제를 자꾸 밖에 나와서 검찰이 조작했다, 사냥개다, 뭐 사냥개도 협조할 필요 없다. 정작 본인은 그렇게 검찰 가서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이제 와서는 정작 수사한다니까 발뺌하는 거는 결국 너무 증거가 명백하니까 어떻게 뭐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할 방법이 없다. 왜냐? 본인의 보좌관 그리고 본인의 측근들 다 지금 재판장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지금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 너네는 조작했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기다 신당까지 만들겠다고요? 진짜 우리나라 정당 아무나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저렇게 신당 만다 이야기하면 다른 신당 만드시는 분들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겁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됐다고 말만 하면서 왜 세부적인 설명은 없을까? 그리고 왜 묵비권을 행사한 걸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송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재판에 가서 재판장에서 가리겠다고. 대한민국은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2003년부터 바뀌었죠. 묵비권도 권리고요. 권리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뭐 사냥개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냥개라고 오해받을 만하죠.
당내 경선에서 있었던 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사해달라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이 촉구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2월에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합니다. 오해받을 만하죠. 지금 총선이 4월이잖아요. 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4명 구속을 해서 증거가 확실했으면 빨리 소환해서 빨리 이 사건을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해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는 판단하고 묵비권 행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증거, 내가 결박하던 증거는 기소를 어차피 할 것이고 예. 영장을 청구할 것이니까 그거에 다툼을 해서 어차피 기소가 청구가 되어 재판에 설 거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갔던 것도 그겁니다. 나를 빨리 기소해라. 나를 기소해야 재판장에 가서 내가 내 결백을 예. 밝힐 거 아니야. 이거였던 겁니다. 근데 자꾸 뭐 5월에 2번 갔던 분이 10월에 묵비권 행사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나는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 공판 증인지로서 수사에 불리하지 않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12월에 왔기 때문에 검찰은 또 정치적 의도를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뭐 검찰은 시간표대로 수사를 했다 이런 입장일 텐데 시기적으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고. 오해했죠. 12월이잖아요. 예. 지금 보면 12월에 이재명 대표 수사도 예. 그렇고 지금 또 국민의힘 논평 자체도 또 뭐 사법적인 복부라지 하면서 수위를 높여요. 알겠습니다. 이게 총선이 다가올수록 검찰과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예. 어떤 설계를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이게 뭐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게 설사 불리하게 작용할 지언정 이 재판에서 나의 유무죄를 가리겠다 이게 송 전 대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힘을 보태주는 의원이 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인데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을 향해서 쿠데타도 저지를 수 있을 빌런들이다. 이게 뭐 막말성 비난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남국 의원이 조금 잊혀졌다가 다시 또 뭐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악마들로 이제 검찰을 비난한 건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뭐 흥행에 성공을 해서 예. 많은 젊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이제 흥행 성공을 빗대어서 마치 쿠데타, 뭐 군사 반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려고 이제 검찰의 독재를 예. 아마 합리화하려고 그런 단어를 꺼낸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30년 전에, 30년 전에 1979년에 12.12 쿠데타를 극화해서 만든 영화이고 지금 2023년에 예. 검찰의 사법 시스템에 의한 작동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건데 지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그 영화의 흥행에 편승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에 편승해서 예. 이 검찰 독재, 검찰 쿠데타, 검찰 반란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저는 정쟁화의 저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것이 어느 한 정당, 어느 한 진영의 독점물이 되거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의 봄의 그 소재였던 12.12 쿠데타의 그 신군부들을 처벌하고 하나를 그 해산시키고 그리고 예. 그 군세 쿠데타라는 군사 반란 혐의로 법정에 세워서 구속하고 또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게 한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특정한 진영에 마치 유리한 정치적 소재로 계속 활용하는 듯한 이런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 예. 거기에 저는 편승하려고 저는 김남국 지금 무소속 의원이 조용히 계시다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예. 조용히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송 전 대표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실제 신당을 구체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당이요? 예. 뭐 본인이 지금 비례신당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이제 열린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3석의 의석을 확보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신당을 좀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는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그 선거 제도가 어떻게 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고 아니면 이성정당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이제 비례정당은 좀 사실 자리가 좀 없는 것이고 신당들의 힘이 못 받죠. 예, 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맞물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당과 연계된
뭐 민주개혁 연합정당 등을 뭐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의 주장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이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두고 봐야 될 문제의 지점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신당을 만들고 이런 것과 민주당과는 전혀 연관성은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당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주는 권력별 병립형 비례제 이 전환을 여야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논의에 따라서 뭐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저는 궁극적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예요.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원래 입장이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위성정당 처음에 그 지난 저 절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 아니 내가 공천할 수 있는데 왜 남이 공천하게 하지? 라는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례대표 자기가 다 공천할 수 있는데 그걸 남한테 떼어준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 운영을 해보니까 다 친명계로 만들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나 다 이걸 하는데 문제는 급변침을 하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서서히 하는 것인데 저는 시간이 되면 결국 병립형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 권역별 정도로 해서 조금의 어떤 물타기 정도로 할 텐데 결국 저는 그렇게 제도로 갈 걸로 봐요. 그러면 아마 신당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죠. 왜냐하면 병립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양당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당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대표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대표의 뜻은 아니고요. 지금 여야 간의 선거제가 지금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법대로 하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상태라고 하면 이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당에 그 이제 TK라든지 경북, 부울경 쪽의 원외 지역위원장들하고 우리 더원협에서는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 없는 내용 말고 그러면 그 제3의 대안을 좀 선택을 좀 하자라고 이제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랑 이중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고 지역주의도 타파하고 그 지역 균형 같은 거를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그 뭐 TK라든지 호남에서도 양 당이 서로 교체하면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권역별 비례제나 이중 등록제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병립형을 전제로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저 연동형을 전제로 해서의 권역별 비례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우리 당에서의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다 이런 것은 전혀 그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 혁신이 없는 김기현 대표 체제론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 같은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잇따라 분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간 끌고 거부하고 모욕 주고 이러면서 우리 당의 반혁신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사퇴만이 유일한 혁신 해법이다. 최소한 의미 있는 혁신안을 수용했어야 하고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실기에 버리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일한 혁신의 해법은 현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뒤숭숭하죠. 뒤숭숭하다. 특히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위원장들 그리고 이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수도권이 폭망한다는 지금 예상 그 분석서를 내놓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뒤숭숭하고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조기 종료로 인해서 혁신이 사실은 물거품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서둘러서 사퇴 이야기를 공식화시킨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이 혁신위가 뜬 게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안고 우리가 혁신하겠다는 의미로 지도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김기현 대표는 대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말 그 강서구청장 선거의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혁신위를 띄운 건데 혁신위가 다시 도라미탑이 돼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서구청장 패배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김기현 대표 사퇴란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원상복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도 강성호처장 패배 이후에 대표 사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나왔었지만 그래도 질서 있는 수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질서 있는 혁신을 해야 된다 해서 대표는 남고 임명직 당직자만 갈고 혁신위로 그걸 대체한 건데 혁신위가 다시 원점화됐기 때문에 다시 그 당시에 대표 사퇴 요구로 지금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아마 하태경 의원이 정리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당 내부에서는 대표직 사퇴냐 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혁신위의 활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1라운드가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플랜 B로서 그럼 혁신위가 아닌 다른 어떤 기구와 다른 역할과 다른 동력에 의해서 예. 혁신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틈새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는 대표대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혁신의 힘을 실어주고 또 혁신위가 못했던 일들을 그게 공관이든 선대이든 어떤 방식이든 다른 당내 방법을 찾아야 새로운 된다. 혁신의 동력을 찾아서 예.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우선 찾아보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뭐 사퇴 이유가 또 어떻게 나올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내 분위기는 특히 수도권에서 저를 비롯해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어수선하고 삼삼오오에 모여서 위기의식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 혁신위는 내일 혁신안을 종합 보고하고 조기 해산하거든요. 윤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지난 5일에 오찬을 했고요. 지난 8일에는 김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한 해석이 사실 굉장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50% 달성했다 예.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0%를 더 해서 100%가 달성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을 피력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혁신안이 100% 그렇죠. 100% 달성돼야 달성됐으면 된다. 예.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비춰봐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모든 수치가 다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를 이 뭐 모든 수치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돌격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뒤에 있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싸움들이 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혁신안이라는 게 결국 핵심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 희생이라는 거는 당에서 그동안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의 본인의 내려놓는 걸 요구하는 것인데 그럼 그 희생을 하는데 당대표가 나는 희생 안 할 테니까 당신들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분들이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예.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지향점이 지금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인기도가 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뭐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우리가 팔릴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제품을 안 팔릴 제품을 계속 내놓는다 그러면 그게 소비자가 사겠습니까? 예. 팔릴 건 뒤에 놔두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랑 엄격히 시장에서 정치의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정부 여당 내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뭐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내놔야 되겠습니까? 예. 상품 중앙에 진열대 놔놔야 국민들이 가서 저 제품이 있네? 라고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구석에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아주 단순한 논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논리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팔릴 수 있는 제품 이게 사람을 제품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비유니까요. 지금 주목받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한국갤럽의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16%, 이재명 대표는 19%. 이게 사실 1위냐 2위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범위의 접전 수준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저는 참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의 아주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한동훈 장관이 투입돼야만 선거를 칠 수 있는 좀 그런 좀 비참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한 해 만에 하고 있고요. 혁신위는 와서 살이 안 되고 반창고 수준으로 떨어져 나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두 분 불러서 한쪽은 김기현 대표를 세워놔야 본인 용산발 출마한 사람들을 공천 좀 나름대로 협조받을 거 아닙니까? 이현 혁신위원장 달래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 한 사람 믿고 국민의힘이 총선 치른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극이지요. 왜냐하면 원래 국민의힘은요 여러 다양한 스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높을 수는 있죠. 그런 어떤 반사예요. 보수층에서는 더 이상 당해 볼 게 없으니 한동훈 장관의 인물 하나로 기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저는 이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무성 예전에 대표 거의 뭐 대선급 주자로 엄청 높았고요. 황교안 전 총리 대표하실 때 엄청 높았죠. 거의 뭐 대선급으로 해서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등장하는 어떤 등장 효과일 뿐이지 이 냉혹한 정치 현실을 들으면요.
나락으로 추락하는 금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쓸지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 원포인트 개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선 등판에 대해서 한 장관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금 전 소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링 위에 올라오면은 혹독한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강한 견제는 그만큼 또 그 이유가 있겠죠. 실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대체제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이미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든 총선에서 역할을 하든 우리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본인도 저는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 내년 총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한동훈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국민의힘 내부가 혁신위의 조기 종료,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 희생에 대한 어떤 관철 여부 이런 등등에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지금 잠복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랜 A가 지금 실패로 끝난 마당에 플랜 B와 플랜 C가 계속 연이어서 작동할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 연초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에 따르는 어떤 혁신의 내용들이 또 혁신의 동력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당이 안차게 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로 쓰이게 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어디로 가느냐, 비례대표 후선을 줄 것이냐,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느냐,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후에 고민하고 논의하고 가장 적절하게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일단 시간을 좀 갖고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이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을 촉진했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제 이제 SNS에 올린 글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남북 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은 본인이 있을 때 아닌가요?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결국 이제 하노이 노딜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하면서 그때 벌써 끝난 거 아닌가요? 2020년 그렇죠. 6월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북한은 저렇게 대화하는 와중에도 북한 핵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못하면서 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윤 대통령 이 정부만 비난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남북 간에 그냥 겉만 보고서 그냥 북한이 평화홍세에 그냥 넘어가서 실제로 북한은 그 평화홍세를 벌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핵을 고도화시킨 작업을 해왔다는 게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뻔히 보고도 우리의 어떤 대비 능력이나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놔놓고 이제 와서 오로지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합의 파기시킨 사람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이거야말로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생각이 듭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건데 사실 문 전 대통령이 이 책 소개를 하면서 메시지를 내온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되어 온 일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낼지 이 의원님 말씀에 혹시 반론 있으신지 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크 박사의 그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쓴 글인데 그렇죠. 이 해커 박사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매년 북한을 방문해서 영변의 핵시설이라든지 핵물질들을 직접 보고 한 분이 세계적인 그 핵 전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외교적인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 북미 간의 많은 합의들을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북한에서 많이 위반했다. 그런데 위반했다라고 해서 외교적 노력이나 대화의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 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9.19 합의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군 정찰 위성 띄웠다 해서 그거를
효력을 일부 중단시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 간의 예. 합의예요. 합의된 내용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갖고 합의 파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남북 정상 간의 그런 평화와 그런 노력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인 예. 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더 오히려 고조되고 리스크만 더 커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는 이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반에 따라서 무조건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니까 깨야 된다. 예. 이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한반도 평화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저기 외교적인 노력이나 대외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예.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학 박사시자 북한 전문가신데 뭐 짧게 한 말씀 저 해주시겠어요? 해커 박사가 예. 유명한 박사고요. 예. 핵 물리학자인데 2002년에 당시 그 이른바 북한의 고농축 예. 우라늄 프로그램 그렇죠. UEP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처음 이제 이슈화 됐을 때 해커 박사가 북한에 매년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겪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쓴 건데 저분이 그 UEP 프로그램 가지고 해커 박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 해커 박사의 논지대로 육자회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9.19 공동수명 나와서 합의문이 예. 나왔고 2.14 합의가 나왔고 다양하게 진전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벌써 15년 전, 10년 예.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누구나 다 생각하죠. 해커 박사도 스스로 알 겁니다. 아,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게 더 이상의 대화 협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 오히려 해커 박사 스스로가 온몸으로 체득한 분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훨씬 지나서 핵 문제가 다시 우리가 대화 의지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 과거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만 모르고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